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연준이. 네. 그러면 했다 하면은 화끈하게 인하해주고 화끈하게 인하해주고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인하해주면서 자산 시장을 갖다가 많이 부양을 해줬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네. 시장은 깨워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숨어있던 돈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3월은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또 요즘에 또 네. 금리 얘기가 또 다시 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막 이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막, 네. 막 내려간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뭐 다들 이제 금리 언제 내려가지? 뭐 이런 생각하고 네. 있는데 또 막 물가 튀고 막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이거 네네. 늦어지나 이런 네.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그 금리에 관한 어떤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이제 요즘 분위기는요, 최근에 질문을 받을 때는 작년에 받은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저기 금리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즘엔 질문 들어올 때 금리가 언제 내리나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상 금리가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언제쯤 내려가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턴이 다른 거죠. 완전 질문의 패턴이. 금리가 어떻게 되어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언제 내리나요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결정이 된 거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대감이 되게 만연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많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자산 시장엔 당연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서 뭔가 접근을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돼요. 올해 12월에 재건축을 발표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 재건축 발표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재건축을 발표한 다음에 사야 되나요?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나요? 전에 사야죠. 네. 언제 사야 되냐면 지금 사야죠. 왜냐하면 이 소문이 날 때마다 더 많이 가격이 오를 테니까 네. 무조건 지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도 똑같거든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잖아요. 결국엔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리 사놔야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올해 12월에 발표할 줄 알고 샀는데 부인남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하. 그럼 이제 사람이 실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요? 했더니 내년 6월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저는 감정이 어떨까요? 아 이거 던져야겠다. 이 생각은 아니죠. 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짜증은 나더라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도는 안 하게 되죠. 금리 인하가 미뤄지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기는 할 거니까. 네, 그러면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사들였던 자산을 굳이 팔 이유가 없이 버텨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그 기대가 생기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매도가 적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가격을 갖다가 탄탄하게 받치면서 조금씩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가 고정됐다는 거는 자산 시장에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어떻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게 일단 1번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는 전고점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사실 중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전고점을 넘겼거든요. 많이 회복했다고. 예. 네. 그러면 주택 가격도 높고 주식 가격도 높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소비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초에는 경기 침체 온다고 했다가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죠. 그러면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게 또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게 서비스업에서 소비를 할 때 나타나는 물가를 갖다가 탄탄하게 버티는 요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빠져내려가잖아요. 네. 물가가 빠질 줄 알고 금리 인하를 생각했다가 잘 안 빠지니까 이건 뭐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이제 FOMC 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언제쯤 인하하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약간 뜻밖의 답을 한 게 3월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월에 인하를 다르게 기대했거든요.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이거하고 3월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느낌 다르죠. 정확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숫자를 정확히 찍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말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물가가 지금 꽤 많이 안정됐는데 뭐 더 얼마나 더 안정되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기자들이.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고 괜찮다. 여러 가지로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보다 뭐 굳이 더 나아질 필요가 없이 지금의 모습이 유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보니까 레벨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레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의 내려오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추세를 수개월 동안 더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굉장히 좋은 레벨이지만 네. 그 레벨이 이어지는 걸 보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수학 과목이 있는데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어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90점이 넘었어요. 91점 끝 이게 아니라 자, 이 수준에서 6개월 더 가는 점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95점이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네. 현재 91도 괜찮은데 네. 좀만 더 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로 늘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의 인하가, 시장이 기대하는 그 기준금리의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테일러 룰을 한번 보셨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테일러 룰이라는 게 테일러라는 교수가 만든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 생각에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가 5%입니다. 높죠. 근데 물가가 5%씩 오릅니다. 네. 그럼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5% 오른 금리에서 물가를 빼면 실제 내가 느끼는 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느끼는 실질 금리는 0입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금리가 5%인데 물가가 5였던 물가가 지금 3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럼 실제 느끼는 금리 이제 2가 된 거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물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실제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을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테일러 룰을 테스트해 보셨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 빨리 안 하고 놔두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딱 바꿔서 파월 회장이 다 해봤다. 근데 테일러 룰도 중요하지만 테일러 룰 이외의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파이낸셜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셜 컨디션은 뭐냐면 금융시장의 상황이잖아요. 네. 금융시장 상황이 지금 이게 자산 가격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자산 가격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금융시장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시장이 불이 붙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비를 더 자극하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 불안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립금리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제체제가 이게 과열이 되지도 않고 또 침체에 빠지지도 않는 딱 아름다운 아주 알맞은 온도의 그 온도에 그거 어딘가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거든요. 그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 중립금리가 2%죠. 2%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2%보다 밑에 있으면은 과열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중립금리가 2%였는데 지금 그게 2%가 아니라 그럼 2%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4%짜리 금리나 5%짜리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5살짜리 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얘는 20kg을 들면 이게 맥스예요. 여기서 더 얹히면 죽는 겁니다. 진짜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20kg짜리를 간신히 들고 있는데 다음 해에 이제 제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20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지금 얼굴 뻘건데 오래 못 버텨. 왜냐하면 저 친구한테 20kg가 맥스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1년 더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좋아져서 30kg도 걷더란 겁니다. 그럼 20kg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가 IRA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투자를 갖다 미국으로 몰아넣었죠. 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5.5의 금리에도 다 멀쩡하게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찾아온다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죠. 네. 그럼 이건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저거 시차의 문제야. 좀 있으면 쓰러질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15살짜리는 20kg를 들고 있으니까 조만간 쓰러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야. 미국 경제 자체가 탄탄해진 거야. 체질이 바뀌었어. 네. 그러면 5.5의 기준금리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걸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온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이 발표됐어요. 그 고용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물 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 나올지 몰랐거든요. 예상의 2배가 나왔습니다. 고용이라는 게 매월 어떻게 발표하냐면 12월 달에 고용을 1월 첫째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해요. 1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그러면 12월 내내 통계 자료를 만든 거 갖고 1월 첫째 주 막 해가지고 금요일 날 짠 내보내는 거거든요. 12월 내내 그 큰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걸 조사해서 내보내니까 보통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12월에 고용을 1월에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1월에 있는 고용을 2월에 발표하는데 2월에 고용을 발표할 때 1월의 데이터가 1월에 발표했던 게 미안합니다. 이거 좀 틀렸고요. 고칠게요 하면서 네. 이 영어로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수정을 발표해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고용이 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발표할 때 요거 미안해요. 좀 많이 과대평가돼서 내려와요 하면서 거의 11개월 연속으로 이 고용이 발표한 것보다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와 이번에는 11월 12월 달에 고용이 발표됐던 것도 셌거든요. 그게 다 올라오는 걸로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1월 달 고용도 와 입 튀어나오게 나온 거죠. 예상의 2배를 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지?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5.5의 금리면 이제 헐떡거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럼 중립금리가 만약 올라갔다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시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딱 이렇게 종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건 오케이. 근데 데이터 확인하고 천천히 갈게 요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아유 쓸데없는 소리만 결국엔 못 견딜 거야라고 했는데 괴물 같은 고용지표가 나왔고 생각보다 탄탄한 물가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장에서 이거 아닌가?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난 다음에 다들 파티를 했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올해만 7번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리 인하 모드가 굉장히 세게 형성이 됐다가 이게 반대로 되감기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5.5에도 버티냐 얘가. 네, 그렇죠. 원래라면 이게 못 버텨야 되는 건데 네네네. 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버티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IRA 뭐 이런 거랑 이제 뭐 금리 올리면서 뭐 미국으로 돈 들어가고 해서 네네. 경제의 어떤 그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연준도 모르거든요. 네. 그 중립금리라는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 중립금리가 올라갔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거는 과열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우를 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씩 보시면 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기대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겪어왔던 과거가 있고 연준이 겪어왔던 과거가 있어요. 시장이 겪었던 과거는 이런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연준이. 네. 그러면 했다 하면은 화끈하게 인하해주고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인하를 해주면서 자산 시장을 갖다가 많이 부양을 해줬어요. 2000년대 이후로 보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네. 금리 인하 해준다니까 와 그러면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겪어왔던 과거는 이런 겁니다. 70년대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70년대에는요. 그때 당시에 아서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서번스라는 사람이 중앙은행 연준 총재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가장 큰 실수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이 아서번스가 닉슨이랑 아삼육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너무 친하잖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닉슨의 재선을 위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예요. 물가가 아직 높은데. 네. 근데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인하하니까 밑에 있는 연준 스태프들이 이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다 항의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서번스가 하는 얘기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중동에서 원유 수출 안 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금리 올리면 저기 중동에서 그래서 원유 수출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저기 바다에 정어리 가격이 뛰었는데 그럼 우리가 금리 올리면은 정어리 가격 엘니뇨가 사라져?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져 코로나 때 뭐 그런 얘기한 거고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지금 물가지수 높은데 거기서 제일 높은 그 식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 제외해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높은 거예요. 네. 봐봐.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놈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잡기 위해서 금리라는 약을 먹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일 것 같으니까 그 약을 갖다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다시 그러니까요. 도지죠. 네. 그래서 70년대 그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10년을 넘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거든요, 미국이.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서번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네. 아서번스의 실수라고 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란 병이 10년 넘게 간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에서 쉽게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요번에 나온 게 3.1이 나왔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3%까지 내려왔어요. 9에서 3으로 원웨이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3%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9에서 3으로 내려왔으니까 우와 2%까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요. 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다 왔네 이제 한 번만 치면 끝나겠네 이거거든요. 근데 탁 치면 어떻게 해줘? 반대편. 네. 이제 그래서 3%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게
튀어요. 그래서 3.6, 3.7 이렇게 올라갔다가 3.4, 3.2 내려왔다 또 3.2 계속 이게 그때부터는요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럼 이게 라스트 1마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라스트 1마일을 남겨놓고 3.1인데 여기서 그냥 금리 인하 괜찮아 됐어 금리 인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공부하고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학생이 90점을 넘으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보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4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11월에 수능이에요. 근데 10월 달까지 해보니까 드디어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11월에 수능인데 10월에 90일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럼 놀아야 되나요? 아니죠. 계속 해야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마지막 한 모르니까. 달은 더욱더 가열차게 보통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이제 점수 나왔으니까 쉬어. 힘들었잖아. 쉬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 마음을 하고 싸우는 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의 라스트 1마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 라스트 1마일을 놓고서 연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시장은 빨리 인하해줘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부하는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 자 이제 힘드니까 편하게 쉬어야지.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지난해 12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올해 1년 동안에 3월부터 인하해서 연간 7번 인하한다고 했어요. 7번이요? 네. FOMC가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1.5%?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린다는 얘기예요. 네. 연준에서는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가이던스를 줘요. 네. 이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3번, 내년 4번이었거든요. 그럼 2년간 7번이잖아요. 시장은 연간으로 7번을 치는 겁니다. 동안. 화끈하죠. 네. 시장은 꺄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숨어있던 돈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코로나 때 푼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강화도 갯벌 같은 데 가서 그 갯벌 체험하잖아요. 갯벌 체험하려고 갯벌에 딱 들어가면 갈 때는요. 경운기 타고 들어가는데 갯벌에 꽃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 다 잡아야지. 자 도착했습니다 해서 내려가지고 한 발짝 딱 내딛는 순간 갯벌을 보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죽은 건가요? 숨은 건가요? 숨은 거죠. 죽었으면 못 나오잖아요. 네. 숨은 거면 나오죠. 네. 언제 나올까요? 제가 집에 가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이 숨거든요. 얘네들은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일찍 일어나는 개가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멍에는 먹이가 없지만 갯벌로 나와야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갯벌에 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니까 저놈은 4시 반 정도면 집에 가는 거예요. 모든 저 사람들은. 네. 4시 반 정도면 이 뭐냐면 뭐 통을 들고 그렇죠. 통을 들고 집에 가는 거죠. 장화 신고 이제 집에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놀랍던 게 뭐냐면 3시쯤 돼서 막 이렇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파 죽겠다. 딱 뒤로 보니까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서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겁쟁이 개는 아직도 밑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떠난 다음에 나와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드셨죠. 없겠죠. 그러면 언제 등장해야 될까요? 제가 떠나기 전에 조금 용감한 개는 30분 전에 나와보니까 제가 잡으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1시간 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점점 이게 시간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학습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 돈은요. 일드 헌팅이라고 해서 결국엔 수익률을 찾아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드디어 이제 긴축이라는 엄한 놈이 집에 가 이렇게 되면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재건축하면 지금 사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미국의 그 자산 가치가 막 다시 막 전고점을 뚫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전 세계 미리 나온 거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동성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질문 많이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냐. 투자라는 건 미래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은 이미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인하를 하면 화끈하게 많이 인하해 준다는 걸 이미 너무나 많이 보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아서번지의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이제 미에노의 실수라는 게 있거든요. 미에노. 예, 미에노의 실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예요. 네. 80년대 후반에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기록적인 거죠. 34년 만에 뚫은 거죠. 이게 38,900포인트를 89년도 여름에 기록했다가 금융위기 때 7,000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온 겁니다. 그럼 34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네.
33년 만에 이 큰 미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터졌을 때 왜 터졌을까? 미에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이 자산 가격이 너무 크게 뛰고 인플레이션이 세지니까 기준금리를 2.5였던 걸 3으로 6으로 확 끌어올려요. 그럼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빵 하고 터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산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서 쿠션을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되질 않고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조금만 있어봐 하니까 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팍 내리꽂히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잖아요. 네. 한참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들이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너무 빠른 금리 인상과 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 밑에 쿠션을 대주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큰 실수가 나타나요. 아서번지의 실수는요.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 실수. 그다음에 미에노의 실수는 너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실수. 그러니까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의 실수를 둘 다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요. 둘 다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잖아요. 자칫하면 미에노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파월은 미에노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두려울 거지 않습니까? 벌써 30년째 그렇죠. 이렇게 조리돌림당. 그렇죠. 30년간.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금리 인하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서번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헷갈려요. 그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준이 목표가 2개예요. 성장도 있고 물가도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 물가를 동시에 잡은 적이 없어요. 이게 성장 물가가 제대로 잡히질 않아 가지고 보통 이제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이 물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성장을 박살을 내요. 그럼 실업률이 뛰어오르면서 물가를 잡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서 동시에 잡는. 보통 여태까지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신기한 게 성장이 탄탄한데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죠. 보통 영수를 공부하는데 네. 수학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학만 공부하다 보면 영어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영어가 박살이 안 나고 수학이 내려와요. 수학 점수가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게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답니다. 그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으면 만약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럼 역사의 영웅이 되지 내가 않습니까? 잘한 거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절대 결승전에 갈 수 없을 거라는 팀이 정말 기적같이 해서 네. 결승전을 간 거예요. 네. 여기서 이기면 영웅, 여기서 지면 역적이거든요. 그럼 그 결승전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반전은? 조금 좀 신중하게 할 거고 수비를 하겠죠. 탄탄하게 하면서 무승부 전략으로 그렇죠. 일단 좀 신중하게 해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저라도 그렇게 하겠죠. 네. 연준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입니다. 예측을 하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탄탄하게 안정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데이터를 보고서 움직이려고 하지 서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월에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3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인하를 안 하는 건가요? 인하를 할 건데 대신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볼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